이야기학교 장한석 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수 사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저희 학교 어떤 학교냐고 물어보면 잘하는 거 없는 학교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소박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학교를 잘 좀 느낄 수 있는 교육과정 보시겠습니다. 자전거 여행이 이야기학교의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겁니다. 자전거라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데요. 삶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거든요. 내가 페달을 밟아야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고, 내가 멈추어 서서 있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고, 그리고 더불어서 자전거 여행은 함께 가기 때문에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빠르다고 해서 앞설 수도 없고, 내가 느리다고 해서 내가 멈추어 설 수도 없고, 함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빨라도 좀 참아야 되고, 아프거나 힘들어도 내가 힘을 내야만 함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삶의 어떤 모형이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와, 음식우. 자전거 여행과 삶이 같은 점은 끝까지 노력해야 돼요. 자전거 여행과 삶이 닮은 점은 자전거 여행이 오르막길 내리막길 있듯이 삶도 오르막길 내리막길 있습니다. 자전거 여행은 페달을 밟아야지 앞으로 나가고, 삶에서는 노력을 해야지 앞으로 나가요. 네, 화면은 참 멋있는데 실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캠프에도 철학이 있습니다. 캠프 이즈 라이프 그러거든요. 캠프는 삶이다.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학교는 캠프를 많이 해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10박 11일을 6박 7일로 줄이고 개인 텐트를 활용해서 올해도 220km 정도를 아이들이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캠프는 삶을 축약한 해서 짧게 경험을 하거든요. 강도 높게. 그 속에서 아이들이 삶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학교는 2009년 12월 7일 날 설립을 했어요. 그 9년제 방과후로. 그리고 만 2년을 지난 다음에 중고등 과정이죠. 중등과정 전일과정, 그 다음 해에 초등과정 전일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단위로 저희는 외부의 객관적인 진단평가를 했습니다. 앞서 강의해 주신 박상진 교수님 계신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에 10주년이 됐을 때 진단 연구를 6개월간 진행을 했고요. 저는 학교의 건강성은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 학교 자체도. 그리고 개방해야 된다. 다 속속들이 다 내부를 개방하고 공개적인 그런 진단을 받아야 건강해져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초중고 12학년 전일과정이 전일과정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 위치는 종로구 해화동에 있고요. 건물은 이렇습니다. 해성교회라는 교회에서 4층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 공간의 안정성이 교육의 안정성에도 참 중요하기는 하더라고요.
대안교육을 하지만 올 1, 2월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컨셉을 관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층에 교무실과 도서관 그리고 가운데에 사물함이 위치해 있도록 해서 전 학생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또 한 층은 가운데에 빈 공간을 두고 둘러서서 교실을 만들어서 애들이 계속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덴마크와 네덜란드 자유학교 갔을 때 그렇게 구조를 만든 학교를 보고 이 동선 자체도 어떻게 철학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거든요. 저희 한계 내에서 그러니까 뭐 재정적인 한계, 구조적인 한계에서 만들어냈고요. 저희 식사는 식탁이 원탁입니다. 그래서 원탁으로 식사하는 또 관계성을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교실 공간도 이건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책상과 의자가 그냥 있는 거 써서 그렇긴 한데 그 라이프 테이블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놓고 수업을 하는데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또 상호 배움과 상호 협력적인 교육을 이루게 해줍니다. 그래서 공간과 수업 교실 안에서도 어떻게 교육의 가치들을 구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담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학교는 교육의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방향을 잡고 그걸 컬처, 문화화하는 것이 교육이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학교의 내용을 선생님들과 함께 작년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회복교육, 생명교육, 삶의교육인데요. 회복교육의 개념은 회복이라고 한다면 회복할 수 있는 원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원형이 무엇이냐를 고민하고 교육을 합니다. 교육의 원형은 무엇일까? 교육의 본질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 저희는 기독교의 기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그러면은 보통 가장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럼 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한 개인의 배움의 속도와 배움의 방식을 찾아서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한 아이들과 선생님들과도 수평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 수평적 관계는 존중의 관계가 되고 존중 속에서 아이들의 내면이 건강하게 성장한다. 이렇게 본질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원형을 찾아서 교육하는 방식들. 그리고 저희 회복의 개념은 요즘에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복적 교육이 한국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회복적 교육 뒤에도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회복적 교육은 결국은 관계고 연결이고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동체 더불어가는 삶을 아이들 속에 이루어가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회복교육에 담겨 있습니다. 생명교육은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삶, 이렇게 온전한 삶, 뭔가 생명력 있는 삶 그것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될 때 일반 용어로는 자기다움이 된다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자기 자신이 될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럼 한 아이가 자기다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한 사람의 전인적인 영역들을 어떻게 성장하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요. 또 혼자 사는 건 그렇게 행복하지 않죠. 그 온전한 삶도 아니죠. 생명력 있는 삶도 아니죠. 어떻게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려져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것을 그 회복적 정의에서는 평화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평화감수성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생명교육이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지금 생태환경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이 영역들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접근하게 해줄까? 이건 또 그쪽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생태감수성이라고. 그래서 생태감수성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만들어주는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생명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교육인데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 때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합니다. 그래서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기르기 위한 가장 교육의 좋은 방법은 삶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다. 보통 이제 교과서를 지식 정보로만 배우면 삶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실 내에 있고 학교 울타리 안에 있으면 삶하고 굉장히 멀어져 있는데 어떻게 책과 교실과 학교
이것을 넘어서서 삶과 가까운 교육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지금 만 13년째 학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학교 교육 철학에 담았더니 평화를 누리고 만들어가는 공동체 교육, 이렇게 철학으로 담았고요. 그 내용적으로 세 가지를 담았습니다. 보통 교육을 할 때 요즘에 혁신교육, 미래교육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역량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책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영국의 그 교육 교사였던 분이 전 세계 2년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쓴 책에 보니까 역량 중심 교육은 또 다른 비즈니스를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다라고 하면은 지식 정보를 많이 가진 아이들이었죠. 이제는 사회가 변해서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근데 이것도 동시에 내용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 사회에 필요한 어떤 일꾼, 기업이 필요한 일꾼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질문이 들어요. 10년 후에 이 역량은 또 바뀌지 않을까? 사회는 또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미래교육, 혁신교육에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한정돼 있다면, 단순히 현재의 교육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에만 담론이 거기에 멈춰 있을 거다. 교육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바탕됨, 한 인간됨이 무엇이냐를 우선 따져야 된다. 그 인간이 어떤 가치로 삶을 해석하며 살아가는지를 교육해야 된다. 그게 대부분의 사상가들, 교육자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삶을 위한 역량도 길러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담을 거냐라는 고민들 속에 12년 교육과정을 담았고, 인성, 그것을 저희 학교는 내적 안정을 가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길러내야 되겠다. 이 방식은 사실은 더불어 살아가는 건요, 같이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그리고 이것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회복적 정의의 그 철학과 관점과 프로세스를 많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역량을 성장시키는 것, 그리고 진로를 설계하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에 탐구 능력으로 가치관, 어떻게 삶을 해석하게 할 거냐. 가치관을 해석하려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사고력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정 6년 과정인데 저희는 12년 과정 중에 6년 학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고민하면서요. 그래서 초등과정은 VMI를 중심으로 했는데 네덜란드의 학교 교육을 가보니까 1학년부터 9학년까지가 VMI, 10학년에서 12학년이 How to Live 이렇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네덜란드 교육이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 초등 때에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발현돼야 된다. 그 과정으로 교육 과정을 잡자. 자기 자신이 발현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터치하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발현될 거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상당히 많은 활동들로 잡아놨고 7 영역의 터치가 일어나도록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교육 과정 속에 집어넣습니다. 보이는 교육 과정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육 과정 안에 이것이 담기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중등 교육 과정은 How to Live, 물론 중 1, 2, 3이죠. 여기는 좀 겹쳐져 있습니다. VMI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고등과정에서 How to Live라고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진로교육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무슨 재능이 있느냐, 어떤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을 잘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일시키는 거더라고요. 해보게 하는 거.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잘 확인하고 가장 잘 성장한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삶과 연결된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 교과과정 내에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실질적인 사회 참여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고등 과정에 교육 과정에 많이 넣어놨습니다.
저희 그 중고등과 초등의 교육 과정 중에 특성 중에 하나도 통합 교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년 통합 교육이 많습니다. 그 초등은 1, 2학년 통합, 또 반도 3, 4학년 통합반, 5, 6학년 통합반입니다. 중고등만 학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1, 2, 3학년 수업, 뭐 1, 2, 3, 4, 5, 6학년 수업, 1, 2, 3, 4, 5, 6, 12학년까지의 수업, 통합적인 수업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윗세대의 가치가 아래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 사이의 교육도 일어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수평적 관계만 아니라 수직적 관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평적 관계에 더불어 수직적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중고등 안에는 프로젝트 교육 과정이라고 따로 또 11학년 2학기 때 있는데요. 5가지의 큰 줄기를 가지고 본인이 70%의 시간표를 짜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제인데 진로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자기가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가지 축이 무엇이냐면 사회적 기업 창업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턴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축제 프로젝트, 학교 축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소논문을 짧게 씁니다. 그리고 개인이 설정한 목표, 개인 프로젝트를 잡아서 이 5가지를 축으로 11학년 2학기를 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관리와 자기 진로를 설계해 갈 수 있도록 그 이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여기까지 오게 형성되게 만들었습니다. 12학년은 파일럿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거의 90% 정도의 시간표를 본인이 짭니다. 그래서 학생 개별 커리큘럼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아이들마다 다르게 교육 과정을 진행합니다. 아이들 편에서는 자기가 교육 과정을 시간표를 짜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해주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학교 편에서는 아이들 숫자만큼의 커리큘럼을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생각에 좀 차이도 있더라고요. 이야기학교의 교육의 특성 3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회복적 교육과 공동체 교육인데요. 회복적 교육, 회복적 정의 생활 교육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희는 학교 시작할 때부터 회복적 정의에 관련된 그 원리와 가치를 학교 전반적인 안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노력들,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클리브랜드라는 지역에 가면 그 도시 전체가 회복적 정의의 어떤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어요. 학교, 경찰, 시청, 교육청. 그래서 거기 연수를 다녀오면서 회복적 정의로 교육한다는 게 어떤 걸까라는 것을 그때 한번 보고 왔는데 제가 거기 갔다 오면서 돌아오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야기학교는 회복적 학교, 회복적 교육을 하는 학교를 회복적 학교라고 하거든요. 회복적 생활교육을 넘어서서 회복적 교육을 하는 회복적 학교의 형태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때 발견했습니다. 이게 학교폭력 관련돼서 그 분쟁 해결로 보통 갈등, 회복적 정의 생활교육만 접근하는데 그것보다 더 넘어선 그 공동체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아까 회복적 교육 안에 생태 환경도 포함됩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학교 평가인데 저 장면은 뭐냐면 중고등 학생 대표도 저희 그 선생님들과 같이 학기 평가를 합니다. 화요일 날 했거든요. 3시간 정도. 그러면 아이들도 와서 학교 그 평가를 같이 참가하는데 이것도 회복적 정의 관점입니다. 보통 뭐 민주시민교육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회복적 교육의 관점으로 학생들이 학교의 주체로서 같이 가는 것, 그 존중 자체가 회복적 교육이다, 회복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번에 그 11학년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리얼하게 학교의 그 평가를 하는 장면을 보고 자기는 놀랐다. 학생 입장에서 컬처 쇼크였던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참여한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선생님들이 그곳에서 나눈 대화 자체의 깊이에 놀랐다고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드러내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사 안에 어떤 컬처가 형성돼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충분히 내부적인 검토해야 될 내용들을
다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인 거죠. 중등 입학론이라는 의미는 최근에 저희가 원래 재입학은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규칙이 있지만 원칙으로 따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지 규칙 자체를 지켜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칙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마다 공동체가 논의합니다. 한 2주 동안 논의하느라고 굉장히 진이 빠졌는데 전체 합의까지는 못 이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걸 반대하는 아이들의 입장들이 어떻게 수용되느냐, 또 그들이 마음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회복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터치해 가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합니다. 저희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 속에서 시간표가 있지만 이런 과정을 다시 시간을 쪼개서 이런데 이 자체를 해나가는 것을 저희는 교육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점심시간 풋살 장면인데요. 이거는 옥상에 작은 풋살장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우리 선생님까지 그리고 저까지 같이 축구를 합니다. 여학생까지. 굉장히 이 장면 자체가 저는 대한교육의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 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하고 같이 축구하지 않거든요. 왜요?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어우러져서 즐거울 수 있을까?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리고 선생님까지 같이 축구를 하면서 어우러지고 함께 즐거울 수 있을까?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물론 아이들은 승부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런 장면들이 회복교육에 아마 대한교육 안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동체 교육을 하기 위해서 회복교육과 더불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공동체인데 대화문화하고 동문회 아카데미까지, 그러니까 졸업생 네트워크까지 고민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원 서클로 모이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복적 정의 생활교육 혹시 접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서클은 모두가 초대되었고 모두가 다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한다. 선생님들도 같은 입장에서 저기에서 토킹 픽스라는 어떤 작은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선생님도 선생님이라고 해서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졸업생들이 아카데미를 합니다. 1월이나 2월 달에, 올해도 2월 달에 3일 정도 체감권을 선정해서 졸업생 1회에서 7회 졸업생까지 있는데 책을 아이들이 선정해서 같이 읽고 토론을 합니다. 어떻게 이 사회에 살아갈 때 그 가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를 아시다시피 청소년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가치가 훨씬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이 어떻게 졸업생에까지 묻어 들어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있고, 이 안에서도 졸업생이 이미 1회 졸업생, 2회 졸업생, 3회 졸업생에는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이야기학교 교육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고 또 후배들에게 어떻게 그 자기들이 경험한 또 배움들을 전달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아카데미를 합니다. 교사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교사들이 주로 어떤 관계와 교무실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일상의 대화의 내용이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그 학교 교육의 가장 중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주식 이야기 요즘에 차 얘기, 집 얘기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교사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교무실의 문화, 선생님들과의 문화는 아이들의 이야기여야 됩니다. 아이가 오늘 어땠더라, 아이가 오늘 힘들어하더라, 아이가 오늘 좀 업돼 있더라, 요즘에 오늘 수업이 어땠더라. 그래서 아이들 중심적인 대화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가 저는 교실의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교사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요청한 게 뭐냐면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교사 문화 만들기. 일만 하다 보니까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재정 지원을 해서 그 조를 편성해서 2달에 한 번 정도의 자유로운 식사와 미팅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도 만들고, 이걸 같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같이 연수를 13년 동안 멈춘 일이 없습니다. 매주마다 이 교사의 수준이 학생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교사의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연수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모 공동체도 중요한데요. 아마 경험하실 거고 대안교육이든지 일반교육이든지 부모가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하고도 가깝게 할수록 개인의 개인적인 특성과 교육 철학과 가치관과 요구가 다 달라서 더 많은 말이 있고 더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교육을 지향한다면 그것까지 견뎌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거리를 딱 유지하는 겁니다. 행정적 거리를.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지 저도 고민하고 있지만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 맨 위에 사진은 부모님들 학년 서클 모임입니다. 특히 이제 1, 2학년, 초등 1, 2학년이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등 7, 8학년이 갈등이 많은 학년이어서 그 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서클 모임을 부모들 따로 오시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부모님이 어떤 바램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실내 서클을 보통 학기 초에 합니다. 그리고 연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하고요. 맨 밑에는 가족 캠프를 합니다. 전 가족이 다 참여를 합니다. 이 목적은 딱 이렇습니다. 모든 부모는 아이를 알아야 된다. 아이들은 다른 아이의 부모를 알아야 된다. 서로 모르고는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계성 맺기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회복적 교육, 공동체 교육입니다. 두 번째 지역 기반하고 프로젝트를 합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들인데요. 뭐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실에 가둘 필요 없다. 아이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이걸 할 수 있는 기관들과 같이 협력해 가자. 그러니까 개방을 하면 되거든요. 학교가 대신 어려움은 있어요. 뭐냐면 대안학교는 다 현실적으로 인력이 적잖아요. 교사에. 근데 다른 기관 한 기관하고 협력 수업을 하려면 거기에 고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같이 맞춰가야 되는 여러 가지의 소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건 뭐였냐면 요즘에 다른 외부 기관들도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우리도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분과 기관들이 참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홍동마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가봤을 때에 1번이 내 생업이고 두 번째가 교육을 같이 한다. 그래서 많은 곳은 뭐 목공실도 개방하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교육하는 의식이 있다면 1차가 내 생업이고 2차가 이 사회의 아이들을 같이 길러간다라는 의식들이 한국 사회에 참 많아지면 좋겠다. 근데 그것을 기다리기만 있지 말고 찾아 나서자. 그래서 찾아 나선 데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교육청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많이 연결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고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비용은 저렴합니다. 그 의식과 가치가 같으면 많이 참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상교육으로 해주시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원봉사 수준의 비용으로 해결해 주시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영역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기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시키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자원활동이나 이런 참여활동에 그 입시와 연결된 점수가 없어야 됩니다. 시간봉사 이런 거. 그냥 순수한 목적 자체로 접근해야 아이들이 그 가치를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로와 삶인데요. 저희가 진로와 삶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진로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목적입니다. 보통은 이제 전공 찾기 아니면 직업 찾기에 관점을 두는데 저희는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회 변화 속에서 계속 직업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마다 어떻게 진로를 스스로 재설정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을 갖추는 게 진로교육이라고 보고 가장 거기에 핵심적인 게 인생의 방향성을, 그래서 저희는 인생의 카피라고 얘기하는데 한 문장으로 자기 인생을 방향성을 정리하게 하는 거, 그거를 주요 교육 목표로 삼습니다. 진로 수업들 하고 있고요. 인생 설계하고
그다음에 11학년 때 소논문 아까 쓴다고 그랬는데 그 소논문을 보통 자기 관심 주제를 애들이 씁니다. 그리고 그 분야로 갑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 진로 특강은 여기에 계신 분도 혹시 진로 특강 우리 곽윤철 장학관님 진로 특강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네, 월요일 날 저녁에 앵벌이를 하는데요. 한 학기에 12명의 어른들의 삶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6년 동안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듣게 하면 다 들으면 144명. 그러니까 어른들의 삶을 듣고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모델링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10년 동안 앵벌이를 했습니다. 그때는 애들이 앵벌이를 해오더라고요. 네, 최근에도 애들이 앵벌이를 해왔습니다. 성북문화재단하고 MOU가 맺은 것도 거기 가서 앵벌이를 애가 해가지고 협력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진로활동 인턴십 뭐냐면 서울시 학교박지원센터 굉장히 감사한데 인턴십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저희는 애들이 돈도 받고 너무 좋더라고요. 인턴십 그리고 저희 부모님 중에 인턴십을 열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여행 캠프 동아리를 하는데 서울시 교육청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올해 처음으로 목공 동아리 그 지원 사업 해가지고 됐는데 여기 가장 좋은 점이 이거였습니다. 재산을 30% 지원금의 30%를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 목공을 해야 되는데 다 렌트할 수 없잖아요. 그 테이블이나 이런 거 기본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업 지원에서는 재산으로 남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하면서 참 이거 어렵다. 어떤 때는 렌트하는 게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서울시 교육청의 이 사업은 30% 정도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목공 동아리를 시도 지금 하고 있고 저는 그 많은 국가에서 목공 수업하는 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쿠킹 클래스, 목공 수업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단계적으로 학년별로 어떻게 저거를 더 확장시킬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유럽 여행 수업이랄지 여행을 1년에 7회 내지 8회를 갑니다.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씩 가죠. 지금도 영월에 가 있는데 제가 갔다가 아침에 기차 타고 왔다가 다시 바로 갑니다. 여행은 또 삶을 가르쳐줘요. 그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교육 특성 3가지 외에 결국 평가가 그 학교의 교육을 결정합니다. 앞서 박상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평가가 시험 평가가 역으로 영향을 미치죠. 저희는 공동체적 평가, 입체적 평가, 개인별 평가를 합니다. 이 3가지 특성으로 그래서 중등 과정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성취도 계획을 씁니다. 계획서를 학기 초에. 그리고 과목별 시험을 보는데 과목별로의 모든 교육 과정과 시험은 교사의 권한을 100% 주고 있습니다. 교사가 가장 자기가 잘 가르칠 수 있는 방식과 교재와 그리고 평가 방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기 말이 되면 공동체 평가를 하는데 성취도 계획서 쓴 거와 동일한 내용으로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 평가를 받고요. 부모 평가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자료들이 모아지면 이 자료를 가지고 면담 평가를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까지 9일 동안 전체 학생을 면담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에 8명씩 아이들을 면담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깊숙이 바라보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저희는 일주일 동안 부모와 면담을 합니다. 그 부모 면담에는 저와 담임선생님과 부모가 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중에 1명이 옵니다. 5학년 이상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 학생이 참여하느냐? 어른들만 그 아이 당사자의 삶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른들만 있다가 이거는 회복적 교육의 관점에서 한 아이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논의하는 자리에 자기 의사를 표시할 정도의 연령의 아이는 참여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이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 공동체적 평가, 그 다음에 저는 전인적보다 입체적이라는 표현을 좀 좋아하는데 입체적 평가, 그 다음에 개개인별의 평가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제 평가가 보통 3번 학기 말에 되거든요. 학생들의 평가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부모와 면담을 하면 또 학기 평가가 일어납니다. 부모님들이 학교를 바라보던 걸 전부 다 민원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교사와 학생 대표가 만나서 학교 평가를 합니다. 한 학기 전체. 평가란 건 진단이지만
결국은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교장 입장에서 달갑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는 고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과제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체계화인데 솔직히 현장에서 저희처럼 학교 형태로 하시는 학교들은 다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안교육을 한다고 13년 정도 왔는데 저희는 이런 가치에 따른 컬처, 방향성에 따른 컬처는 어느 정도 형성했습니다. 10년 정도 되니까 곳곳에 이 문화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미해결된 과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대한 체계 속에서 예산과 재정과 인력 속에서 교육 과정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학교 운영 시스템도 만들어내고 다 하는데 저희처럼 작은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독립적인 교육 과정을 가지면서 독립적인 교육 목표를 가지고 독립적인 평가 과정까지 그다음에 교사를 훈련시켜야 되는 일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일반 학교에서 하지 않는 부모의 공동체성까지 만들어내는 것들까지 하니까 굉장히 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 자체도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도 또 다른 고에너지가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저는 그냥 대안교육하면서 우리의 취약점에 대해서도 정말 날카롭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갈지도 따져봐야 된다. 그런데 학교에서 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 교육이라는 건 사회적 영역까지도 포함되더라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졸업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갈 거냐. 지금은 애들한테 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을 저항하듯이 학교도 뛰쳐나왔으니 20살부터 이 사회도 네가 뚫고 지나가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20살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20살, 21살, 22살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교육에 대한 다른 연대들이 없다면 이거는 참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회는 자꾸 묻더라고요. 이렇게 우수사례, 저희 우수사례 아닙니다. 그냥 소박한 얘기 드렸습니다. 네, 자꾸 물어요. 니네 학교 10몇 년 됐는데 뭘 잘해? 애들의 결과는 어떻게 돼?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대답은 아무것도 잘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입니다. 네, 그냥 같은 고민 잠깐 나누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별무리학교 교장 이상찬입니다. 이렇게 삼복더위에 모든 거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들을 1시간 정도 와서 봤는데 뭐랄까 저 존경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대한교육기관 별무리학교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으로 19년 차 공립학교 교사로 지내다가 무슨 울적한 생각이 들었는지 20년을 채워야 공무원 연금이 나온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연금을 못 받습니다. 아무튼 공립학교 교사로 있다가 3년 대안학교 교사로 지내고 또 별무리학교 교육연구소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시작할 때 그 연구를 이제 연구소 소장으로서 3년 동안 일했고 그 맞춤형 교육과정을 고등과정에서 정교화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현재 이제 2년 차 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때는 3년 대안학교 선생이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그 전국 모임의 교사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 교사 단체가 2000년도 초반에 비전 선언을 했어요. 3가지 비전을 선언했는데 첫 번째, 교사에게는 소명을, 제자에게는 꿈을, 교육에는 희망을이라는 비전 선언을 했어요. 이때 당시 뭐 상황을 다들 아시겠지만 교단 붕괴니 교육이 무너지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전국에 있는 공교육 학교 교사들이 뭔가 좀 교육을 새롭게 해보자라는 움직임들이 막 일고 있었던 때입니다. 물론 이때 저는 현직에 있었고요. 그때 비전 2020 보고서를 쓰면서 2020년까지
어떻게 교육을 좀 새롭게 할지, 특별히 세 번째, 교육의 희망을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학교를 세우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비전 2020 보고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꿈을 얘기했죠. 첫 번째 들려왔던 그 이야기는 드디어 미쳤구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된 학교 하나 짓는다는 거 수백억을 들여도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 일임을 직감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걸 구체화할 수 있을지 엄청 고민을 했었고, 2002년도에는 학교 짓자, 2003년에는 학교 못 짓는다, 짓자 못 짓는다를 엄청나게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단을 내리자. 그리고 31가족이 현재 있는 금산에 야산을 하나 샀습니다. 약 3만 평 부지의 땅을 사서 한 가족당 3천만 원씩 내서 9억 3천만 원을 만들었고, 경기도 쪽에 학교를 짓고 싶었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충주 8만 원, 옥천 보은 4만 원, 괴산 4만 원, 금산 갔더니 2만 원이더라고요, 평당. 그래서 뭐 지정학적 어떤 위치나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땅값이 사서 금산에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3만 부지를 사고 거기에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이촌 장려 사업이라는 것을 또 발견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20가족이 농촌으로 이주를 하면 10억을 지원하고, 30가족 이상이 지원을 하면 15억, 40가족 이상이 이촌을 하면 20억을 지원한다라는 그 프로젝트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를 썼고 농림부에서 허락을 해줘서 15억의 지원을 받고 별무리 전원마을을 금산군과 함께 조성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개교를 했고 2014년도에는 9학년 학생들이 인도로 해외 이동 수업을 갔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동 수업을 하고 있고, 현재는 우간다나 혹은 인도 북부 쪽 안 가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거기는 다 불가촉 천민들만 사는 곳이거든요. 그쪽으로 좀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별무리 고등학교가 개교가 됐고, 현재 5기까지의 졸업생이 있었고 188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공립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새로운 학교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동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있는 데서나 잘하지, 매년 아이들이 꼬박꼬박 오는데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이걸 때려치고 딴 학교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계속 만들어놔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도 이미 우리나라에는 대안학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왜 특별히 또 다른 학교를 또 지어야 돼, 이런 비판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우리는 대안교육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두 번째로, 제도권 학교의 선생님들이 돈을 모으고 후원을 해서 지어지는 학교이기 때문에 혹여나 제도권 학교에서 뭔가 모범 사례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 세 번째로, 어떤 교육에 한 발 앞서 나가는 미래 교육의 방향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설득을 통하여 우리 회원들의 설득을 얻어냈습니다. 첫 번째 지은 이 학교 건물이었고 20억 들였는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한 350명의 저희의 동료들이 20억을 모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다 사표 내고 와서 읍내에 여기저기 살면서 이 땅을 왔다 갔다 하고 학교를 짓고 한다고 이야기할 때 20억을 모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값까지 해서 22억으로 처음에 이제 학교를 지었고, 그 이후에 고등학교 건물, 얘는 2층짜리인데 20억이고 얘는 고등학교 건물인데 3층짜리인데 18억밖에 안 들었어요. 이거는 전문가가 지었고 이거는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 지었습니다. 단점은 너무 계절의 그 변화를 실내에서도 확연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겨울은 정말 겨울 같고 여름은 확실하게 여름 같은 그런 건물인데 그래도 나름 쓸만합니다. 이거는
남중 남고 기숙사이고 1층은 식당으로 쓰고 있고 여고 기숙사, 여중 기숙사, 대운동장, 또 안전행정부에서 지어준 마을 카페, 또 3만 평의 부지들이 있죠. 사실 저희 마을은 31분의 선생님들이 약 1000평 정도의 땅을 자기 돈을 내고 샀다가 참 무모한 사람들이에요. 서울, 인천, 부산, 광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일로 모였어요. 저는 경기에 있다가 왔고 제 아내는 참 이렇게 너무 무모한 남편을 만난 그 탓에 그 헌신은 남편이 하고 고생은 부인이 하잖아요 원래. 그래서 논산에 발령이 나서 정말 죽을 고비를 엄청 넘겼어요. 송아지만한 멧돼지를 그 길 앞에서 만났는데 벌벌 떨면서 손주 알았는데 멧돼지가 길거리에 있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세요. 그랬는데 이제 멧돼지가 지나가고 뭐 차를 폐차한 적도 있었고요. 아무튼 힘겹게 논산, 계룡, 뭐 공주, 부여, 심지어 당진에까지 발령이 났다가 차곡차곡 모여서 지금은 금산 관내에 거의 다 들어와 계시고 전체 3분의 1 정도가 별무리 학교 교직원들이고 3분의 2 정도는 아직도 제도권 학교에서 교직이나 전문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마을의 구성원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300평씩 주기로 했거든요. 1인당 택지를. 그래서 3천만 원을 낸 거였는데 추진위에서 하다 보니 그 번면 포함 300평인 거예요. 번면이 뭔지 아시죠? 경사면. 경사면이 180평,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120평. 그래서 딱 측량하고 나서 망했다, 끝났다. 이거는 사기 맞았다고 이제 우리 혼날 것 같다. 그러고 갔는데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120평 괜찮다. 그냥 추진하자. 31가정이. 그리고 필지도 그냥 제비 뽑았어요. 네, 제비 뽑아서 했고 이쪽 땅이 가장 좁은 땅이었는데 추진위원들이 다 이 땅을 먼저 뽑았어요. 여기는 한 110평에서 한 120평 나오는 땅이고 나머지는 뭐 넓은 데는 150평, 한 200평 되는 땅인데 이분들이 그 필지를만 갖고 나머지 땅은 다 학교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땅으로 고등학교, 기숙사, 뭐 다른 여러 것들을 짓게 됐죠. 한 마을이 교육 공동체로서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욕심 없이 이렇게 별무리 학교를 위해서 희생해 준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자기가 있던 기존의 뭐 서울이건 대전이건 부산이건 경기도건 인천이건 그 본거지를 떠나서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헌신이었고 희생이었는데 원래 희생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희생하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 결정은 마을에서 13억을 조성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래형 교육 공간을 이곳에 좀 멋지게 지어보자. 그래서 지금 설계 단계에 들어갔고 학교도 그 정도 대응 투자를 해서 좀 더 학생들이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쓱쓱 지나가겠습니다. 고등학교 건물이고요. 고등학교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점제를 운영하는데 몇 과목이 개설되냐면 약 400과목이 개설이 됩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그 400과목을 개설하니까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이 위에 돔하우스를 올리고 식당도 3분의 1칸을 막아서 교실 3개를 늘리고 심지어 뭐 교장실은 쫓겨나서 지금 저는 컨테이너에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할 공간이 없어서 결국은 교장실도 아이들이 수업할 때 내주고 저는 옆에서 업무를 보는데 아무튼 학생들이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그때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학습에 열중하는 것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올해 1월 기준 293명의 아이들을 시작했고 현재는 한 10명쯤 나갔습니다. 적응 못해서 나간 아이도 있고 갑자기 유학을 가거나 사정이 생겨서 나간 아이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 저희 학교의 고민은 이겁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학교 반면 느낌적이고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너무 고민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거두절미하고 그냥 배웁니다. 책일 수도 있고 유튜브일 수도 있고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거두절미하고 배웁니다. 선생님들은 뭔가 한 가지 이론을 이야기하면 서론 막 얘기하죠. 아이들은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다 차포 떼고 가운데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은 이미 감성적 학습 방법에 익숙해져 있는데 학교는 여전히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체계적이고 그게 안 되면 시작을 못 하죠. 선생님, 저희 학교에 오신 선생님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당신들은 사범학교건 교육대학교건 이론을 배웠고 구조가 있는 지식을 배워서 왔는데 아이들은 구조적 지식보다는 감각적 지식 그리고 그 지식과 지식을 자기 나름대로 엮어내는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자기의 배움을 배워가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죠. 이 딜레마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했고 현재 11년 차 맞는 이 상황에서 이거는 저희 학교의 위기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시작했을 때부터 드러났었고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네 선생님 제가 인정봐서 잘하는 선생님이니까 들어드릴게요 하는데 고등학교는 알짜 없어요. 엎어져 잡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한 끝에 저희는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중핵교육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별무리 학교가 옆에 있는 사사학교나 간디학교나 레드스쿨이나 꿈의 학교나 이런 학교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차이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학교의 정체성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더 잘하는 학교의 아이들 보내면 되지 굳이 우리 학교에 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중핵교육 과정을 이야기했고 그 중핵교육 과정은 학년이 통합되어야 하고 교과와 가치와 역량이 융복합되는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핵교육 과정을 예를 들어서 별무리 학교의 세계관, 아이들이 자기의 세계관으로 다른 어떤 세계관들을 해석해내고 그것에 맞게 나를 다시 트랜스폼 해낼 수 있는 어떤 플렉서빌리티라 그러죠. 유연성들을 갖출 수 있게 가르쳐야 하는 거고 요즘 아이들이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만 요즘 아이들이 느끼는 그 마음속의 그 어떤 욕망, 뭔가 하고 싶다,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합니다. 저희학교 이성교제가 금지인데 고백하면 퇴학이에요. 저희는 손 붙잡고 나가야 돼요. 무서운 학교죠. 그렇게 막아도 이성교제 할 아이들은 합니다. 학습도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학습이 가치로운지, 어떻게 배울 때 그게 가치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미래 사회에 무엇이 역량인지 적어도 이것만큼은 알고 졸업하게 하자라는 것이 저희 학교의 어떤 논의 결과였고 6학년밖에 없어요. 저희는 초등과정은 5학년부터 뽑았는데 자꾸 울어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안 뽑고 6학년부터 이제 12학년까지 뽑는데 이것만큼은 적어도 완전히 몸에 익히고 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고 저희 학교의 4대 가치는 자발적 이타성, 공동체, 소명, 평화, 샬롬 4가지입니다. 자발적 이타성이라는 배움의 동기, 적어도 나의 배움이 나의 지적 충족이나 만족감을 뛰어넘어서 이웃과 사회를 섬길 수 있다면 아름답지 아니한가? 내가 죽을 때까지 공무원 연금 못 받아도 저희 학교에 오신 수많은 선생님들이 그 안락함을 다 포기하고 그 산골에 와서 그렇게 일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자발적으로 이타적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내 머리로 공부해서 스카이 가서 날고 긴다는데 무슨 그것을 통한 어떤 부가가치나 영화는 내가 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걸 이웃과 꼭 나눠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언가 이것이 사회에 이웃에게
섬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그런 일은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한 공동체에는 분명히 그 시대에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소명이 있다는 것이 저희 학교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 영향을 줄 때 평화, 샬롬은 온다. 이게 별무리 학교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별무리 학교 왜 만들었어? 옆에 좋은 간디학교 있고 사사학교도 있고 좋은 학교 많은데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거 하고 싶어서 산골로 모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4대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영역이 정말 많지만 4가지로 정했어요. 저는 그냥 가치교육 과정 하면 환경생태입니다. 지구인으로서 환경생태를 무시하고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금산 그 산골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환경생태예요. 저희는 진짜 컨테이너 같은 데 쭈그려 앉아서 아이들 배우지만 선생님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할 때 우리 최고의 교육 공간은 뻥 뚫린 하늘이고 저 넓은 들판이야 라고 정말 우격다짐을 하는데, 아무튼 환경생태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 상식선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인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12학년까지 인간이 이 온 우주를 통틀어 유일하다라는 이 존엄성, 이거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할 수 없다면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이 인권이라는 이 교과목에서 기가 막힌 데이터들이 엄청 많아요.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인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계층은 여성과 아동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성이길 원했나요? 본인이 원치 않은 그 어떤 인종, 국적, 성별, 이걸로서는 차별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입니다.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에 대하여 저희는 저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이 소외되지 않는 이 가짐의 방법이 뭐가 있지에 대한 고민을 어릴 때부터 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진다였어요. 반드시 실패한다. 반드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탐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더 갖고 싶어하고 더 갖고 싶다라는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렵다. 보란듯이 실패한 수많은 교회들의 저 경제관념에 대하여 그게 사회주의적인 소유건 자본주의적인 소유건 그 어떤 것이건 간에 무언가 답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 답은 없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어렵다.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형태로 무언가를 소유해야, 재화를 소유해야 나도 자존을 지킬 수 있고 상대방도 자존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를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거의 금붕어에게 물과 같은 사회 문화, 좋은 문화가 무엇이고 그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기해줘야 한다. 이게 별무리 학교의 4대 가치의 교과목입니다.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6 to 12로 교과목화되어 있고 담당 선생님이 있고 학년마다 가르치는 내용들이 전향적으로 수직적으로 반복 순환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학교에서는 역량을 중시 여깁니다. 적어도 별무리 학교를 졸업했으면 사고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고력이 바탕이 되지 않은 의사소통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자기 관리 능력이 없다면 사고력, 의사소통 아무 소용없다. 이 세 가지는 너무나 밀접하게 사람을 구성하고 있다. 사고력은 읽지 않고 쓰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얘기하고 논의하지 않으면 안 생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력 천재 없어요. 듣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논해보지 않으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리딩 레이스라는 저 서산의 꿈의 학교에서
이인희 교장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그 리딩 레이스를 그대로 받아서 100권, 고등학생은 45권 필독서를 갖게 하고 그 책을 읽고 서평을 쓰지 않으면 졸업장을 안 줍니다. 올해는 대한교육기관에 등록이 돼서 별무리학교 졸업장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냥 안 줬어요. 수료증을 줬는데 사고력 중요하고 그 사고력을 바탕으로 아이들은 링궐한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언어적 문해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특별히 이 아이들이 살아야 할 이 세상은 AI와 맞짱 떠야 하고 기계와 공존해야 하는 세상에서 미디어 문해력과 IT 문해력은 기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자괴감 속에 사는 거예요. 기계만 또 못한. 저는 수능이라는 우리나라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데 시간만 충분히 주고 툴만 확실하게 갖춰주면 중학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게 할 게 아니라 진짜 창의적이고 기계가 도저히 알고리즘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고등학교 12학년 마치면서 언어적 문해력으로 소논문을 써내지 못하거나 자료집을 못 만들어내거나 혹은 보고서를 못 쓰거나 예체능 쪽에 있는 아이들이 전시회나 공연을 할 수 없으면 졸업장을 주지 말자. 제 학교에 졸업할 수 없는 요건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의사소통은 이 분야에서는 매우 필요하다. 자기 관련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없는 그 사람은 사고력이나 의사소통 큰 진전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학교의 역량입니다. 이것이 잠재적 소질을 키워가는 영양교육과정 6학년부터 9학년까지 쑥 연결되어 있고 시간표적으로는 6학년 때 뭘 하고 7학년 때 뭘 하고 8학년 때 뭐 하고 9학년 때 뭐 할지를 쭉 적어서 소프트웨어 쪽이면 6학년 때는 스크래치를 배우게 하고 7학년 때는 모바일 앱 개발을 하고 8학년 때는 피지컬 컴퓨팅을 하고 9학년 때는 제주건, 인도건, 우간다건 이동 수업을 갔다 와서 대부분 한 10명 빼고 나머지는 다 고등학교에 오는데 고등학교에 왔을 때 소프트웨어 쪽에 리터러시가 괜찮은 아이들은 C++나 C 언어를 배우고 파이썬을 배우고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고 그 아이들이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IT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문해력을 갖고 그 아이들이 자기 미래를 찾아가는 것들을 6학년 때부터 잡아줘야 한다. 언어도 그렇고 현재 제주 이동 수업하는데 아이들이 체인지 메이커라는 방식으로 어떻게 사고를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무엇인지 유창하게 펼쳐보고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솔루션이 뭔지 수렴해보게 하고 그 수렴된 것을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보고 현상에 적용해보고 적용해본 결과를 분석 평가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찾아내는 그 어떤 시스템 사고적인 것들을 계속적으로 배우게 하고 현장에 나가서 성산 일출봉에서 곶자왈에서 비자림에서 프로젝트들을 해보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하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학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역량교육의 목적은 세상을 위한 섬김의 도구 역량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인문학 2의 학술적 글쓰기, 무크 혹은 테드, 토론 1, 2는 중등 과정에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토론 3과 토론 4를 하고 12학년에서는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이라는 R&E 과정을 통하여 소논문과 자서전 혹은 공동체 프로젝트, 예체능의 경우 전시회, 공연 등등을 내지 않으면 졸업장을 안 줍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 지금 화두가 되는 건 욕망의 교육학이에요. 욕망의 교육학. 아이들의 욕망이 뭐지? 아이들의 욕구가 뭐지? 도대체 아이들은 뭘 하고 싶어 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못 배울 수 있다. 예. 그리고 고등학교를 시작하면서 2015년도에 기가 막히게 실패했습니다. 네. 교육과정 시작했는데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딱 착수했는데 엎어져 자더라고요. 네. 수많은 아이들이 잠을 잤고 저희 학교에 진짜 결연하게 저 별물학교 가 있습니다 하고 사표 내고 온 선생님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준비한 수업인데 애들이 잠을 자지? 내 정성이 부족한가? 교수 학습 방법이 문제인가? 그래서 애들 재우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고 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무슨 교과목일까요? 뻔하죠. 수학 제일 많습니다. 예. 국어, 영어, 과학. 거의 수많은 그 치밀한 배운 대로 교수 학습 방법 안을 썼고 지도안을 써서 가르쳤는데 우리가 통계를 내봤을 때 거의 70%의 아이들이 그냥 자장가였어요. 말이 됩니까? 고등학생이 잠자는 모습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생명체가 보통 생명체인 줄 아세요? 제가 사실 열흘 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진짜 힘들었는데 그 작은 숙주 밖에 있을 때는 먼지밖에 안 되는 그 생명체도 인간의 세포에 들어와서 DNA가 됐을 때는 정말 와 고열에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확진 패스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튼 고등학생이 엎어져 자는 건요 이거는 정말 미칠 노릇인 거예요. 저 생명체가 지금 생명 현상을 부인하고 선생님 죄송해요. 제 부족한 잠을 좀 보충할게요. 그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2015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1년차 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내내 모였습니다. 2학기 내내 모였습니다. 왜 자지?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국내외 사례를 찾고 우리처럼 재우는 사람 있나 찾아봤더니 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재웠을까? 이 결론을 내리는데 9개월 걸렸습니다. 우리는 same space에서 same subject을 same speed로 가르쳤다.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30%? 그중에 온정상 듣고 있는 아이 좀 빼면 한 20%? 나머지는 다 자는 거죠. 그래서 any space에서 any subject을 any speed로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못 배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다시 다 잡았습니다. 역량교육과정 다 바로잡고 차포 다 떼고 핵심적인 것만 하자. 학점제로 하자. 평가 절대평가하자. 교장선생님에게 이 안을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그 입시는 포기하자. 네. 그리고 2016년도에 학부모 총회 때 우리 학점제로 갑니다. 절대평가 할 거고요. 입시 포기하겠습니다. 네. 이 선언 이후에 그때 고1, 고2 48명 있었는데 고2 20명이 바로 나가고 선배들이 나가니까 고1도 15명이 나가더라고요. 사실 이거 할 때 선생님도 엄청 결연했어요. 이거 하면 많이 나갈 텐데 선생님 버틸 수 있냐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저는 빈 땅에 감자와 고구마 구황작물을 심고 파 먹으면서라도 한두 명이 남아도 저는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월급 못 받아도 좋습니다. 그랬거든요. 진짜 그 상황이 생겼는데 선생님들은 한 분도 감자와 고구마를 안 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고 제 친구나 제도권에서 아직 사표 내지 않은 친구에게 너 최대한 융자를 얼마 땡길 수 있어? 5천만 원만 땡겨와. 그래서 빌려다가 월급 주고 꼭 갚을게 그랬습니다. 다 갚았어요. 아무튼 학점제 시도를 했습니다. 교과교육과정은 학점제. 자, 우리 티처란 말 버리자. 엎어져 자는데 뭐 티처야. 티처는 개념을 버렸습니다. 이제 가르치지 말자. 멘토하자. 코치하자. 카운셀링 하자. 어드바이징 하자. 퍼실리테이터 하자. 이제 가르침의 어떤 티칭이라는 거기에 갇히지 말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가 선생님
한 강의도 수강이 안 돼서, 수강 신청이 안 돼서 한 수업도 안 하시는 선생님이 있으면 어떠실 겁니까? 그래서 네, 월급 똑똑 드릴 테니까 열심히 다니십시오. 그랬습니다.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 별무리 마을에서, 읍내에서 최고의 베이커를 모셔오면 멘토로 해주자, 가르치게 하고 학점을 주게 하자. 왜? 그 애가 배우고 싶다는데. 단점은 시간당 25,000원밖에 못 준다. 네. 박사가 와도 25,000원, 네. 베이커가 와도 25,000원. 플라워 아티스트, 드론 날리는 분, 목공, 수많은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을 아이들이 모셔오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멘토로 모시고, 선생님이 하는 건 어드바이징입니다. 어떤 교과를 선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멘토링이 가능할지, 어떤 사람과 연결시킬지, 그리고 그가 어떤 형태의 진로를 가게 될지. 학점제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2016년도에 3월 달에 한 달 동안 1시간도 수업을 못했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맘대로 골라 그러면 막 해서 자기 시간표를 빵 짜올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학교 오는 아이들이 1, 2등급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1, 2등급은 다 나갔어요. 입시 안 한다니까. 그 아이들에게 학점제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얘들이 한 교과도 못 고르는 거지? 결론은 그거였어요.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그래서 이 교육과정의 이름이 Personalized Curriculum입니다.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아이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본인이 무엇에 웃고 무엇에 즐거워하고 무엇이 슬픈지, 나는 누군지, 그러한 나는 무엇을 꿈꾸는지 이야기할 수 없다면 교과목을 선택 못한다는 걸 알았고요. 학점제는 진로교육과정, 자기 정체성 이해 기반의 진로교육과정을 함께 병행하지 않으면 그냥 선생님이건 학생이건 손가락 뜯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발견했고, 재빠르게, 그때 제가 연구소장이었고 담임을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다큐온에서 새로운 학교가 온다라는 KBS 프로그램에서 저희 학교가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미래교육의 이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학생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사례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시행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금산이 지자체 다문화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처음에는 밭에 가서 풀 뽑아주고 깻잎 따주고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선생님 이거 너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는데 아이들이 낸 솔루션이었어요. 선생님, 필리핀 엄마, 베트남 엄마, 중국 엄마가 보니까 자기 나라 말과 자기 나라의 이야기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부끄러워하세요. 그게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엄마 나라의 말을 자신 있게 떳떳하게 아이에게 얘기해주고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문화 동화책을 3권을 썼어요. 돈이 없으니까 금산 다문화 센터에 가서 막 설득해서 12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 책을 출판했죠. 출판사는 도서출판 별무리입니다. 금산군의 최초의 출판사가 도서출판 별무리예요. 아무튼 이 책을 하면서 어떤 아이는 시각 디자인, 어떤 아이는 스캔, 어떤 아이는 글쓰기, 어떤 아이는 출판하는 거, 어떤 아이는 막 섭외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함께 했고, 이 프로젝트 이후에 거기서 배웠던 12학년 아이들이 사회복지, 그다음에 국제개발협력, 여러 곳으로 출판, 언론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PBL이라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자발적으로 이타성을 띤 가치로운 일을 글쓰기, 그림 그리기,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집대성해서 온전한 프로젝트를 내서 이것이 지역사회에 뿌려졌을 때 아이들은 삶이 바뀌었어요. 이것을 받았던 중국 엄마가 펑펑 울었어요. 지금까지 중국 옷 입어보기, 중국 음식 만들어 먹기, 중국말 해보기, 뭐 이 정도 행사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나의 정체성을 건드린 프로젝트는 없었다. 너무 고맙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막 넘치고 넘칩니다. 400과목 중에 거의 한 100과목이 프로젝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녀석은 우리나라 매우 유명한 사범대학교에 가서 국어 교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녀석은 중2 때 기타를 잡았는데 너무 음악이 좋아서 기타만 쳤는데 엄마가 맨날 와서 하는 말이 제발 얘 기타 좀 안 치게 하시면 안 돼요. 미치겠어요. 집에서도 기타만 쳐요. 그랬는데 결국 얘는 미국의 B 음대에서 공연기획 지금 전공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좀 있다가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무슨 학과장이 주는 장학금을 받았대요. 저 학교에서는 그게 엄청 그 가문의 영광인가 봐요. 그걸 받았다고 막 왔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고2 때 담임했던 녀석인데, 얘는 고2 때 진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시간에 잠만 잤는데 2학년 때 학점제로 바뀌면서 얘는 읍내로 베이커를 만나러 수업하러 다녔어요. 디저트 카페를 여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그때 담임할 때 야 뭐야, 메인 디쉬를 해야지 디저트 카페를 누가 먹는다고. 근데 지금 자기가 배우고 싶은 선생님이 제주대학교에 있어서 그 옆에 카페를 열었는데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죠. 이 아이한테 네가 배우고 싶은 걸 배워봐라고 제안하지 않았다면 얘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곳은 이제 베이커가 되고 싶은 아이들, 오너셰프이 되고 싶은 후배들이 이곳에 가서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좋아했던 아이가 실기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고 대학에 합격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지금 졸업하고 포항공대에 있는 애플 그 디벨로퍼 아카데미에 올해 5명 뽑았는데 선발이 됐고 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시각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4년 내내 교수가 내리 칭찬했던 아이입니다. 너의 디자인엔 가치와 철학이 있구나. 학원을 거쳐온 아이들, 저 기술만 있는 아이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게 있구나라면서 칭찬했고, 얘도 차석으로 막 공부하는 아이였어요. 얘 동생은 아카시아 꽃이 피면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뜯어먹고 했던 안데, 결국은 얘는 프랑스 그 쇼콜레리에 자격을 따고 현재 별무리 마을 카페에서 사장님으로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졸업하면서 올해 5기니까 이제 졸업했거든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은 대부분 군대에 가 있고, 걔들이 이제 별무리 학교로 오기 시작했어요. 별무리 학교는 아직 전성기를 맞지 않았습니다. 얘들이 와야 됩니다. 얘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고 머물 곳을 짓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관심이나 여러 가지들이 넘어가고요. 6월 30일자로 저희도 충남교육청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되었고 11년 맞는 저희 학교로서 너무나 큰 경사였고, 제도권에서 이제 학교를 학교라고, 학생을 학생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대안을 넘어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형태의 배움이, 삶이 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가치롭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 학교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하고 함께 연합해서 함께 성장할 것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저희 별무리 학교의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